나는 그때 감옥에 있었어요. 감옥에 있는 사람이 의석을 몇 석을 달라고 하는 방법도 없어요. 방법도. 황교안 대표님도 연세가 좀 드시니까 치매가 오는 것 같아. 황교안 대표님하고 2년을 같이 살았는데 대표 시절에 또 그 전후에 만나서 헤어질 때는 내가 한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공천위원장을 임명할 때는 3일 전에 저하고 좀 상의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거 하나 약속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때 나는 황교안 대표가 정치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무슨 뭐 공천을 뭐 정강훈 목사가 무리하게 요구했다. 그런 헛소리 한다면은 가져오세요. 증거를 가져오세요. 뭐 내가 녹음한 거나 전화한 것을 입력한 것이나 아니면 뭐 문서가 있든지 정강훈 목사가 공천을 요구했다는 증거를 가져오시라고요. 자, 정치와이드가 선택한 첫 번째 이슈 지금 영상으로 먼저 소개해드렸는데요. 제목으로도 좀 보겠습니다. 정광훈, 내 통제 받아라. 손절 안 하는 건가 못 하는 건가. 이 손절, 요 앞에는 국민의힘이 생략이 된 것 같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자, 방금 영상으로 보셨는데요. 오늘 정광훈 목사가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오늘 오전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방금 들으신 내용 말고도 여러 가지 얘기를 더 내놨거든요. 그와 관련된 목소리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들어보시죠. 한국에 있는 이 정치인들은 공부를 안 하고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되어가지고 김밥이 옆구리 터진 같은 이런 질문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정광훈 너는 정치를 하겠냐? 난 정치 안 합니다. 정치 안 하고 정치인들은요 권력을 가지기 때문에 반드시 종교인의 감시가 필요해요. 종교인의 감시 없으면 그 사람들이 자기 통제가 불가능하다고요. 그럼 지금 현재 홍준표 또 시장님, 황교안 전 대표님 하시는 말씀 보세요. 저게 통제되는 말입니까 저게? 그래서 정광훈 목사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미국처럼. 우리 국민의힘은 전광훈 씨처럼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극단적 언행을 하는 인물의 영향을 받는 정당이 아닙니다. 마치 국민의힘에 영향을 끼치는 것처럼 왜곡하는 발언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국민들과 청년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사람이라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자, 정광훈 목사, 그동안 국민의힘 정치인들과 관련된 얘기, 그리고 최근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얘기를 꺼내면서 큰 논란이 됐었죠. 그런데 오늘 기자회견에서요, 몇 가지 얘기를 추가했는데 앞선 영상에서 봤던 과거 총선 때 공천위원장 관련된 얘기, 그리고 종교인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본인의 통제를 받아야 된다. 이런 취지의 주장까지 내놨습니다. 정혁진 변호사. 네네. 오늘 얘기에 좀 압축해 보겠습니다. 미국에서 그런다. 미국에선 정치인들이 종교인의 통제받는다. 한국도 그래야 된다. 그래서 본인 얘기를 꺼냈어요. 그리고 과거 총선 때 공천위원장과 관련된 어떤 얘기도 꺼냈습니다. 이거 어떻게 좀 판단하십니까?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지금? 일단 첫 번째로요. 예. 미국에서 정치인들이 종교인들의 영향을 받고 뭐 통제를 받고 지시를 받는다. 예. 이런 이야기는 제가 금시초문이고요. 제가 뭐 잘 몰라서 그런 것일지는 모르겠지만 예.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선 그것은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인 거고. 예.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전광훈 목사의 저런 이야기는 위헌적인 발상입니다. 위헌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헌법이 있거든요. 헌법 20조 2항에 국교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다음에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예. 이게 이번 헌법에 들어온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 재헌 헌법부터 지금 시행되고 있는 헌법까지 일관적으로 우리나라 그 건국 이래 지금까지 있었던 원칙인데 이 국교를 국교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정교 분리의 원칙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거잖아요. 저는 예. 국민의힘이 여당이지 않습니까? 여당이 이런 전광훈 목사의 이야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을 긋지 않는다라고 하면 예. 그러면 누구보다도 다 지금 법률가들이 꽉 잡고 있고 대통령부터 이제 검찰총장 출신이신데 예. 이런 이야기는 사실은 용납되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이야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세 번째로 저도 기독교인이지만 예. 크리스찬이 이런 식으로 정치에 관여하는 것은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뜻도 아닐 것이다라고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예. 그 성경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이사의 것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왜 그 종교가 이런 식으로까지 정치에 관여를 하려고 하는지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입장을 밝히고 자를 건 자르고 예. 그다음에 정말로 전광훈 목사 말대로 이제 뭐 그런 그 정당이라고 하면 예. 그렇다라고 인정을 갖다가 하고 국민들의 심판을 받든지 양자택일을 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동안 정광훈 목사의 여러 가지 말하는 그 내용들을 보면요. 정혁진 변호사 같은 쓴소리에 대해서 뭐라고 할 것 같은데요, 지금요? 정혁진 변호사 오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일단은 제가 알고 있고 제가 아는 제가 듣고 있는 설교나 제가 읽고 있는 성경에서는 예. 전광훈 목사 같은 그러한 이야기는 제가 들어보질 못했기 때문에 예. 무슨 말씀이신지 하면 제가 새겨는 들어보겠습니다. 정혁진 변호사가 역시 이제 법조인이시니까 이거 헌법, 우리나라는 종교와 정치를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다. 왜 여기서 종교와 정치를 연관지어서 종교인의 통제 이런 걸 언급하느냐. 강한 비판을 해주셨거든요.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께는요. 정광훈 목사는 저런 얘기를 왜 계속하는 겁니까? 그걸 좀 추정되는 바가 있습니까? 정광훈 목사를 어느 순간부터인가 보수 진영에서 키웠죠. 2019년 연말에 광화문 집회를 할 때 예. 대중 동원력, 다시 말하면 시골에 있는 목사님들까지 연락해서 버스로 대절했던 그 힘, 예.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 대한 반감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지원했던 이런 힘 때문에 언제부턴가 힘이 가졌는데 그때 당시 황교안 대표와 너무 밀착이 돼버렸고 그 영향력을 서로 어떻게 보면 주고받은 측면이 있다. 그래서 종교의 영역에서 정치의 영역으로 확 이동해버린 경우예요. 근데 미국은 저렇게 정치인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예. 정확히 말하면 정치인들이 영향을 받기는 받죠. 특히 남부 지역 같은 데는 남부에서는 출마할 때 대통령 출마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민주당에서는 그 목사 제시 잭슨 목사인가요? 예. 그런 분들 찾아가고 하고 뭐 백악관 안에서 기도를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정치적 영향력은 뒤에 아주 안 보이는 데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지 정광훈 씨처럼 예. 노골적으로 예를 들어서 공천관리위원장 선임할 때 나하고 상의합시다. 예. 내가 해달라고 하겠다. 뭐 이런 식이잖아요. 내가 추천한 사람을 해달라는 취지잖아요. 예. 이런 식이라면 이것은 뭐라 그럴까? 뭐 정교 분리를 넘어섰을 뿐만 아니라 있어야 할 영역에서 너무나 큰 선을 넘는 거고 이런 기독교계 전반적으로도 이렇게 되면 자 불교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기독교에서 정치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조계종에서도 천태종에서도 예. 이렇게 나올 거다 말이에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봐요. 정기남 교수님께는요. 제가 여기 앞 영상을 좀 2개 봤는데 처음 영상 방송 시작하며 나온 영상 부분에 공천관리위원장 얘기가 잠깐 나왔어요. 거기에 이제 황교안 전 대표가 등장을 하거든요. 지금 정광훈 목사와 황교안 전 대표는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시 지난 총선 때 상황과 해서 소송전을 벌이고 있거든요. 근데 공천위원장을 상의하라고 했는데 취지를 보면 본인 뜻대로 안 돼서 다른 사람이 돼서 엉망이 됐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꺼내거든요. 당시에 도대체 무슨 상황이 있었던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자유통일당 대표잖아요, 정광훈 목사.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끊임없이 그 의석 배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었습니다. 근데 실패했죠. 그러면서 이제 국민의힘 점령운동 뭐 이런 것들을 벌임 차원에서 당에 이제 가입하게 되는데 또 신도들을 대거 또 당으로 입당시키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과정에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저기서 나온 정광훈 목사와 황교안 대표 간의 소위 이른바 공천 논란. 이것의 실체는 저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죠. 그러니까 지금 이미 이제 고소고발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오늘 정광훈 목사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얘기한 바에 따르면 공천위원장이 결정되기 전에 나하고 상의해달라. 그리고 또 내가 직접 감옥에 있어서 직접 얘기하지는 못했지만 공천 관여하지 않았다고 또 부인을 했어요. 하지만 그거는. 사람을 통해서 상의했을 수는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저희가 뭐 실체를 모르는 상황에서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소위 극우 막말 세력으로 또 그동안 낡은 색깔론과 가짜뉴스를 거의 서슴없이 유포해온 인물이 정광훈 목사인데 이분이 어떻게 공천위원장을 얘기하고 또 공천에 비슷한 형태라도 관여한다는 게 어떻게 있을 수 있는 일인지 공당에서 그것이 어떻게
또 먹힐 수 있는 건지 예. 이 부분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저는 그 실체 여부를 떠나서 오늘 정광훈 목사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뭐 정치인들을 감시 통제해야 된다. 예. 이 말은 지금도 여전히 헛된 꿈을 꾸고 있다. 아. 내가 여기서 좀 더 역할하면 예. 자 공천에 여전히 공천 관련된 역할을 행사하겠다는 저는 얘기로 들립니다. 자 결론적으로 과연 공당을 자처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예. 정광훈 목사와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빨리 결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결심 정도가 아니라 결별 선언을 해야 된다. 장해찬 청년 최고위원을 통해서 비겁하게 살짝 건드리는 방식으로는 국민들을 설득할 수 없다. 지금까지 나왔던 것처럼 혹세무민 방치하면 저는 전광훈 목사의 늪에서 국민의힘이 결코 빠져나올 의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자,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 예. 그리고 전광훈 목사와의 분명한 결별을 선언하는 것이 지금 국민의힘에게 필요한 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흘러온 상황을 보면은 내년 총선과 관련해서도 뭔가 계속 얘기, 주장을 내놓을 수도 있다. 약간 이런 전망을 좀 섞어 주셨는데 오늘 기자회견을 가졌던 정광훈 목사, 국민의힘 사항만 얘기한 게 아니고요. 민주당과 관련해서도 몇 가지 얘기를 좀 꺼내놨습니다. 본인의 주장일 수 있는데요. 들어보시죠. 또 야당에 대해서 말씀 하나 드리면 야당도 주사파 정치만 때려치우십시오. 어떻게 하여 특별히 이재명 계열에 있는 사람들 저는 거의 간첩 수준에 갔다고 봅니다. 그분들하고만 결렬해서 정상적인 민주당 이낙연 그다음에 정세균 현재 국회의장 되신 김진표 정상적인 야당으로 가야죠. 이렇게 간다면 우리는 야당도 여당도 한국교회는 지원을 할 것입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의 전용기 의원 나오시면서 지금 이 정광훈 목사가 민주당과 관련된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 가지 표정이 지금 나타났어요. 일단 발언 어떻게 들으셨는지 하고 마지막에 본인이 얘기한 대로 잘 되면 민주당도 도울 생각이 있다까지 얘기했어요. 이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기본적으로 본인이 극우 논란에 휩싸이고 심지어는 본인이 도왔던 김기현 대표도 있고 김재현 최고위원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서 본인을 거부하고 있는 이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나는 극우가 아니고 나는 합리적인 사람이다. 합리적인 대안이 나오면 합리적으로 민주당도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거든요. 그 민주당 얘기를 꺼낸 취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지금? 그렇죠. 본인은 합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굳이 국민의힘만 엄중에 놓고 있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민주당을 전체를 대표하는 건 아니지만 정광훈 목사께서 저런 말씀을 해주셨지만 저희는 정광훈 목사의 도움이 전혀 필요 없다 이런 말씀을 한마디 드리고 싶고요. 단호하게 말씀하시는데 네, 그 앞서서 지금 야당이라고 했죠. 이건 누가 봐도 민주당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렇죠. 주사파 정치를 한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 계열은 무슨 간첩 이렇게까지 얘기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합리적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직까지 그 색깔론을 버리지 못하고 있고 비합리성을 저는 이번에 정확하게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이낙연 그다음에 정세균 총리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문재인 정부 때 총리를 이야기해 주셨거든요. 그렇게 합리적인 사람이었다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많이 하셨을까 저는 오히려 더 질문을 드리고 싶을 정도입니다. 사실 그래서 그냥 국민의힘 멘토 하시면 되지 민주당까지 거론하실 필요는 없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용기 의원의 말씀은 그냥 국민의힘 신경 쓰시고요. 민주당 도와주신 거 단호히 거절합니다. 지금 이 뜻을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민주당 얘기까지 저렇게 한 거는 많은 분들이 약간 의외다. 이렇게 좀 반응을 좀 보이고 계세요. 이런 가운데요. 지금 정광훈 목사 관련돼서 지금 국민의힘의 주요 정치인들 그리고 지도부에 속하신 분들은요. 계속 현장의 기자들로부터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대안이 있으세요? 이런 걸 물었는데요. 오늘도 여러 명이 이 질문을 받았어요. 그런데 뾰족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는데요. 2명이 등장하는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정광훈 목사가 정치인들 나중에 내가 필요할 때 그 얘기 한 말씀 좀 부탁드리려고. 필요한 때. 오늘도 마침 또 기자회견하고 마치 여권 지도부에 훈수하듯이 막 계속 언사가 나와가지고요. 그 사람 우리 당 당원도 아닌데. 별로 게이팅 안 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까? 나중에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잖아. 자기가 마음대로 해석을 하고 기사를 마음대로 쓰냐. 아니 계속 여권 지도부 향해서
정광훈 목사가 계속 훈수하듯이 얘기하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세요. 따로 언급하실 건 아니라고 보시나요? 언급할 때가 있겠죠. 언급할 때가 있겠죠. 강력하게 메시지를 내야 된다 이런 의견도 좀 있어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신성범 전 의원님, 지금 이 두 인물의 반응을 요약을 하면 뭔가 굉장히 불편한 상황 또는 그냥 대답을 안 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요. 신성범 전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뭐 이 소속 정당인데 조언 좀 해주죠.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상황에서? 당 대표나 핵심 의원들 입장에서는 불편하죠. 왜 그러냐면 예. 정광훈 목사로 대표되는 저 세력, 이른바 아스팔트든 뭐든 이렇게 예. 표현된 저 세력도 어떻게 보면 우리 편이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지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이른바 강성 지지자들 또한 저런 분들 위주의 다는 아닙니다만 당원 100%로 전당대회를 치른 지가 엊그제인데 예. 지금 와서 갑자기 표변하여 방향을 바꾸기도 힘들다는 사실 정치 현실을 인정한다.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부터라도 정광훈 목사는 우리 당과 전혀 상관없는 개인이다. 예. 개인 종교인에 불과하다. 당도 다르다. 저분은 국가통일당인가요? 통일당의 당대표하고 있는 분이다. 지금부터는 이 순간부터는 우리 당과 전혀 상관없는 개인 정광훈 씨다. 예. 우리 당과 연결짓지 말라고 해줘야 돼요. 그럼 단순히 그냥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도 그냥 무시하면 된다 이 뜻입니까? 무시해야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사건건 정당이 나서서 한마디 할 수 없는 거고 예. 사적 관계, 황교안 대표와의 소송권은 황교안 전 의원이 알아서 할 문제인 거고 당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정확하게 그렇게 선을 끊는 공식적으로 선언해주는 당대표든 대변이든 예. 그게 필요하다라고 봐요. 그런데 최고 시간이 지났지만 최고위원 한 분은 사실은 사업까지는 물론 했어요. 근데 그 전까지 잘 모시겠다까지 이제 얘기가 나온 상황이거든요. 이건 어떡합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개인적인 연으로 예. 다들 짐작을 하잖아요. 지난번 당대표 선거 때 정광훈 목사가 당에 밀어넣은 내지는 추천한 당원들이 몇만이 될지는 모르지만 상당한 영향력을 예. 갖고 그분들은 도움을 받아서 대표든 최고위원이든 어떻게든 조금씩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한 인간적인 거는 저는 느낄 수 있다. 하지만 이건 공적인 영역에서는 과감하게 이제는 선을 딱 그어야 된다. 그 끊는 방식은 말씀드린 그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게 제 개인적 생각이에요. 정진환 교수께서는 어떤 조언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조언을 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더 이상의 이 이른바 혹세무민 예. 방치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김기현 지도부가 공식적으로 입장을 선언해야 된다. 공식적 선언? 그렇습니다. 그럼 이쪽 기자회견을 통해서 예. 더 이상 극우 막말 세력하는 세력과는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천명하는 것이 우선이다. 두 번째, 그것만으로는 국민을 설득하기 어렵다. 예. 두 번째는 그동안 정광훈 목사와 관련된 이른바 당내 인사들의 망언 예. 이런 부분에 대한 분명한 징계에 착수해야 됩니다. 이걸 통해서 그 진정성을 국민과 당원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근데 시간이 이미 논란이 됐던 시점이 지나버렸잖아요. 지난 게 뭐 1년 전 일도 아니고요. 최근의 일이고 이런 것들이 계속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예. 또 총선을 앞두고 더 일을 더 키우지 말고 더 예. 늦기 전에 지도부가 이것을 결단하는 것이 그나마 문제를 최소화하는 길일 것이다. 지금처럼 김기현 당대표처럼 눈치듯이 답변하고 예. 또 가장 윤핵관 중에 핵심이라고 하는 장제원 의원처럼 두루뭉실 넘어가는 방식으로 간다? 예. 저는 일을 더 키우게 될 것이다라고 분명히 조언하고 싶습니다. 전용기 의원께는 짧게 하나 마지막 질문을 드리면 정광훈 목사를 둘러싸고 국민의힘이 어떻게 보면 내용처럼 비춰지는 모습이거든요. 물론 전 국민의 내부에서는 뭐 우리 당원도 아닌데 뭐 자꾸 물어보세요. 약간 이런 반응이 나오긴 하지만 국민의힘이 상당히 부담을 느끼는 거는 맞아 보여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이 정치적으로 불리할 거 없다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지금? 저희한테는 정치적으로 불리할 거 없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국민의힘에서 내용이라고는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극우의 인사라고 불리우는 정광훈 목사의 이야기를 국민의힘에서 많이 듣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황교안 대표 체제 때도 지금 저렇게
뭐 법적 공방을 하고 있는 이유도 예. 같이 뭐 태극기 집회도 나가가지고 같이 발언도 많이 했다라는 것이거든요. 예. 그리고 우리가 어느 영상에서도 많이 봤지만 김계현 대표도 도움을 받았고 김재현 최고도 도움을 받았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의미에서 좀 전에 정기남 교수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정확하게 선을 그을 필요가 있는데 그거를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국민들도 실제로 정부를 이끌어 나갈 정부 여당이 예. 이렇게 극우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의 휘둘릴 수도 있다라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이 측면이 사실 대한민국 전체를 봤을 때에는 굉장히 좀 안 좋은 그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정치적으로 민주당 입장에서는 크게 뭐 불리하다 이렇게 판단하지는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아까 장해찬 최고위원이 경고성 발언을 꺼냈거든요. 자, 과연 근데 오늘 사실은 오늘 정치와이드의 첫 순서로 다뤘던 종교인 관련된 내용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국민의힘 내부에서 어떤 반응이나 평론 내지 어떤 뭐 반박 이런 것도 나온 게 아직은 없어요.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이 정도로 좀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제는요. 주말 동안 계속 논란이 됐죠. 여기에 무슨 도청, 뭐 불법 감청 뭐 이런 표현이 등장하는 주제입니다. 보시죠. 자, 제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름 한 장 덧댄 용산. 그렇죠. 이거 이전할 때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국방부 건물 이전할 때 뭐 여러 가지 보완하는데 뭐 필름 한 장 붙였다 뭐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요 표현이에요. 미국 CIA 중앙정보부죠. 정보기관입니다. 도청 정황 이거 예견될 일 아니냐, 예견됐던 일 아니냐 이런 주제입니다. 자, 그럼요. 이 사안과 관련해서요. 몇 명의 인물 뭐 한 얘기가 오늘 아침부터 한 얘기가 있는데요. 그 내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데 CIA가 그런 짓 한 게 어제 오늘 이야기입니까? 항상 그런 짓을 하고 있는데요. 옛날에 그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그 청와대 감청 문제, 도청 문제는 심각했잖아요. 아니 늘상 그래 왔잖아요. 그런 게 들키면 우리 측에서 공개적으로 요구를 하든지 비공개로 요구를 하고 이런 일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해라. 예. 미국 측에서는 그런 일 재발 안 되도록 하겠다. 그런 식으로 하고 무마가 되는 거죠, 뭐. 모든 내용이 명확하게 드러난 건 아니지만 사실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대한민국은 주권 국가이고 미국과 한국은 동맹 관계입니다. 동맹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는 바로 상호 존중이어야 합니다. 일국의 대통령실이 이 도청에 뚫린다고 하는 것도 황당무계한 일이지만 동맹국가의 대통령 집무실을 도청한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우선 사실 확인이 필요한데요.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도감청이 있었는지 자체에 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됩니다. 이 사안이 불거지게 되면 누가 이익이 되는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만큼 제3국이 개입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서 이 문제는 내용을 잘 살펴본 다음에 대응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신성범 의원님, 그러니까 이게 주말 동안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미국 언론의 보도를 통해서 뭔가 미국의 기밀사항이 유출이 됐어요, SNS상으로.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미국 언론이 보도를 했는데 그 보도 내용지에 보면은 우리나라 대통령실을 뭔가 도청한 것 같은 조항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내용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논의를 우리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얘기했는데 그거를 파악을 하고 뭐 어떻게 얘기했다 이런 내용도 들어있거든요. 자, 미국이 다른 나라를 도청 또는 불법 감청한 거 사실은 과거에도 전례가 있어서 큰 논란이 됐었는데 이거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이번에 또 나온 걸까요? 한두 번이 아니죠. 미국은 저렇게 세계 패권 국가, 옛날 말로 하면 제국이잖아요. 제국. 예. 그러면은 전 세계의 정보를 이게 완전히 진공처럼 빨아들인다. 미국은 또 정보기관이 많잖아요. 뭐 CIA도 있고 NSA도 이름도 못 들어본 각 군마다 군도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가지 있어 심지어는 통합 조정하는 기구를 만들 정도니까 계속 해왔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기억나는 것은 이전에
뭐 스노든이라고 해가지고 NSA에서 뭐 메르켈하고 독일 메르켈하고 마크롱까지 그렇습니다. 휴대전화까지 도청했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본 적이 있단 말이에요. 큰 파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메르켈의 반응이 지금도 저는 기억나는데 친구들 사이에 염탐하는 것은 안 좋은 일이야 뭐 이렇게 하고 오바마가 사과까지 했어요. 그런데도 결국은 계속 할 거라고 모든 어떻게 보면 아는 사람들 믿는 거예요. 왜? 예. 제국의 운영을 위해서는 동맹국이고 뭐가 없는 거예요. 저거는 우리는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거지 미국은 하는 거고 러시아도 할 테고 중국도 할 거예요. 독일도 할 테고. 이런 문제인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더 큰 문제는 우리 입장에서는 자 우리 영토에서 우리의 주권 국가에서 우리 허락 없이 외국 기관이 우리 정말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을 도청했다는 사실을 우리로서는 항의하고 요구하고 예. 설명을 요구하는 충분한 근거가 된다. 특히나 미국이 가져간 정보가 완전히 온라인에 그냥 채팅방에 올라가 버린 거 아니에요. 지금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는 아직 그러니까 알려진 게 없어요. 왜 이런 그랬는지. 문제가 하나 있고 예. 두 번째 보자면은 저 우리나라 미국은 우리 로버트 김 씨라고 예. 그 별 정보도 아닌데 우리나라 해군 무관에게 워싱턴에 있는 해군 무관에게 줬다는 이유로 국가기밀 누설 혐의로 8년인가 9년인가 영창을 살린 사실 이런 비대칭적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본다면 우리로서는 당연히 뭔가 설명을 해명을 미국에게 요구할 필요는 분명히 있는 거죠. 지금 이 유출이 된 이 기밀 문서상에 우리나라 관련해서 이른바 시긴트, 신호정보죠. 그러니까 신호정보라는 거는 무슨 전파를 통해서 뭔가를 파악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도청입니다. 도청. 그런 대목들이 나오는 거든. 그래서 지금 이게 시작이 됐거든요. 자, 이 사안과 관련해서 어제와 오늘 연속으로 대통령실 관계자가 어떤 브리핑, 그러니까 익명의 어떤 설명을 좀 내놓은 게 있어요.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상황입니다. 어제 이 내용이 크게 논란이 됐거든요. 정치권도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입장을 했습니다. 보도를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제기된 문제와 관련해 미국과의 협의가 필요하다. 자, 여기 보면 굵은 글자가 됐죠. 협의가 필요하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협의. 그리고 전례, 다른 나라 사례 검토하며 대응책을 보겠다. 지금 우리나라와 함께 대표적으로 이스라엘도 역시 도청을 당했다. 그리고 구체적인 그 도청 내용까지 지금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아마 이스라엘을 좀 염두에 둔 것 같아요. 이게 어제 입장이었고요. 오늘 나온 입장도 보겠습니다. 양국의 상황 파악 끝나면 필요할 경우 미국 측에 합당한 조치 요구할 계획이다. 이 과정은 한미 동맹 신뢰관계 바탕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덧붙이는 게 지금 상황을 약간 악용하는 뭐 이런 흐름도 있다. 이거에 대한 또 약간 경고성 발언도 좀 꺼내놨어요. 지금요. 자, 이 얘기 좀 해보죠. 먼저 정혁진 변호사 그다음에 전용기 의원 두 분께 같은 질문인데 먼저 정혁진 변호사. 이거 단순 전화 통화 이런 게 아니라요. 어떤 회의를 하는 이 자체를 도청한 걸로 좀 보이거든요. 근데 대통령실 반응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대통령실 반응은 그야말로 제가 봤을 때는 교과서적인 그냥 그 대응인 것 같고, 그다음 유감스럽죠. 왜냐하면 지금 미묘한 시기 아니겠습니까? 이제 26일인가요? 대통령 국빈 방문으로 미국을 방문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 직전에 이런 일이 터졌으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요, 조금 전에 신성범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미국은 그런 나라예요. 그다음에 국제 역학 관계에서는 어느 나라나 다 마찬가지예요. 예. 그 어느 나라나 국익이 우선인 거고, 그다음에 미국은 저런 과학 기술적인 능력이 있는 거고, 다른 나라는 그렇지 않을 뿐인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미국이 우리나라 용산만 도청하고 있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중국, 러시아, 일본, 북한까지 다 도청하고 있을 거고요. 예. 그다음에 중국은 우리나라 도청하지 않고 있겠습니까? 북한은 뭐 능력이 되면은 우리나라 뭐 별별 뭐 간첩도 보내고 지금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소를 잃었으니까 외양간 고치는 그게 필요한 거지. 그다음 마찬가지인 것이 제가 이제 국방부에서 제가 근무했지만 국방부가 사실 굉장히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다른 정부 그 기관보다 과천이나 뭐 세종시나 이런 데보다 훨씬 더 이런 그 대응을 갖다가 하고 있었을 텐데, 보안 쪽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다른 데보다 훨씬 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미국의 기술력이 이런 걸 갖다가 그 뚫었다는 이야기고. 이 보도 내용이 아직 뭐 100% 어떤 여부인지도 확인하지만 그게 맞다면 뚫린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미군 시설 중에 스킵 시설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센서티브 컴파트멘티드 인텔리전스 퍼실리티라고 그래가지고 극도의 특수 정보 보안 시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미군들은 그런 스킵 시설 같은 것들에 돈을 아끼지 않고 이걸 갖다 방어하기 위해서 엄청난 그 노력을 갖다가 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은 그런 정도 기술력이 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도청이 되는 거고 제 생각에 이전 청와대도 뭐 큰 차이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들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라도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대비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미국은 원래 그런 나라다. 아까 저혁진 변호사나 신성범 전 의원이 똑같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걸 지금 정황을 보니까 미국이 들킨 것 같단 말이에요. 지금 이 상황에. 근데 우리는 우리를 대상으로 한 걸 미국이 들킨 것 같은 상황인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에 미국에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미국이 저렇게 들킨 것이 어떻게 보면 좀 그 프로답지 않고 그런 측면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미국이 잘했다라고 하는 건 절대로 아니고요. 그런데 어느 나라나 옛날 뭐 영국이나 뭐 프랑스나 뭐 어느 나라나 지금 다 그렇게 그러니까 다 정보기관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응을 갖다가 하는 것이 그게 제일 필요한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용기 의원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지금 대통령실 반응 얘기 좀 하고 있습니다. 아나무인도 이런 아나무인이 있을 수가 있나 참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안보는 보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안보를 이렇게 망칠 수가 있나 싶을 정도입니다. 지금 안보 구멍이 뚫린 지가 갑자기 용산으로 옮기면서 이게 갑자기 많이 불거졌거든요. 우리 과거 조금만 떠올려 보면 무인기도 들어왔을 때 본인들은 대통령실에서는 안 뚫렸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에 도청까지 대통령실이 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 그런 나라다. 어제 오늘 일 아니다. 이렇게 홍준표 시장도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가지고 온 게 70년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2023년도인데 70년대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서 미국을 두둔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지금 국민들이 도저히 이것을 납득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들고 있고요. 사실 이거는 주권 국가로서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미국이 이런 일이 실제로 실행이 됐다. 그리고 실제로 정보를 모집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실을 이렇게 도청을 했다라고 한다면 크게 질타를 했었어야 됩니다. 미국이 그럴 수도 있다. 미국은 그러면 합당한 조치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크게 질타하고 왜 그랬냐. 이게 사실로 밝혀진다면 바이든 대통령이라도 앞으로 재발 방지 요구를 명확하게 해주실 것을 촉구하고 사과를 받아냈어야 되는 일인 겁니다. 이거를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의 말이 그대로 미국 정보기관에 들어갔다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앞으로는 절대 일어나서는 일이어야만 한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정기환 교수님. 이 뉴욕타임스에 이 보도를 하면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벌써 세 번째고 드러난 경우만. 놀랍지 않은 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좀 전에 우리 신성범 의원님이나 우리 정혁진 변호사 얘기 들으면 놀랍지 않은 일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근데 놀랍지 않은 일, 일상적으로 있어 왔다. 근데 이게 들킨 것일 뿐이다. 지금 이런 차원의 얘기인데 저는 그런 정도 생각에 머물면 지금 대통령실의 대응밖에 나오는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위기 대응 매뉴얼 같은 것에 따라 하고 있어요 지금. 뭐 이를테면 사실 확인해야 된다. 진상 규명 자체 조사하겠다. 그다음에 외부 개입설까지 얘기해요. 근데요, 엄연하게 우리 정부, 용산 대통령실이 미국에 의해서 불법 도청된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뭘 협의하고 뭘 확인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단계에서는요. 이미 우리 정부는 외교 채널을 통해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달해야죠. 깊은 우려를 표명해 주야죠. 최소한 그 정도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니네 정부가 미국 정부가 납득할 만한 설명, 조치를 요구해야 되죠. 물론 그 조치라고 하는 것이 유명무실할 겁니다. 앞에서는 사과하는 척하면서도 여전히 또 할 거니까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국익이 훼손된 점, 주권이 침해된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입장을 표명해야 된다. 그러면서도 지금 대통령실이 우려하고 있는 것처럼 이 문제가 양국 관계의 악재로 뭐 발전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경계해야 되겠죠. 자, 마지막 조치는 자, 이게 늘상 있는 일이다? 그렇게 마무리될 수는 없죠.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더라도 어떤 데서 이 문제가 발생한 것인지 어떻게 도청의 무방비 상태인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대통령실부터 주요 국가기관에 대한 점검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어떤 제도적 보완 이런 것들이 시급히 강구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성보 전원이 이 사안과 관련해서 만약에 우리와 군사 동맹이 아닌 중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면 중국이 이런 일을 우리 상대로 했다면 반응이 달랐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다르죠. 반응이 달라야 되고 다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남북 분단 상황에서 분명히 상식적인 선에서 판단하면 되는 거다. 저희가 왜 일상적이라는 표현보다는 미국이라는 나라는 원래라는 표현보다는 저렇게 한다라는 표현을 제가 썼던 이유가 일상적이지는 않죠. 근데 분명히 우리의 주권을 훼손한 건 맞아요. 근데 우리가 자 주한 미국 대사를 초치하여 항의한다. 뻔한 것. 두 번째, 미국 CIA 한국 지부장을 예를 들어서 추방한다. 이렇게 되면 외교 관계나 정보기관끼리 공유가 맡기기 때문에 이것도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것은 몇 가지가 있는 거예요. 당신들 어떻게 된 거냐? 도대체 우리 청와대까지, 대통령실까지, 안보실까지 이렇게 도청한다는 것은 특히 이것이 드러난 이상 우리에게 왜 그랬는지 어떤 연유인지를 성명해달라. 기다리겠다. 이런 접근은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분명하다는 사실 또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요, 이 사항을 놓고요, 지난해 살짝 어떻게 보면 국회에서 이런 논의가 좀 있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왜냐하면 대통령실을 이전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약간의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당시 벌써 1년이 훨씬 지났는데 당시 나왔던 발언부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방부에 저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하는데 거기에 지금 보신 것처럼 저렇게 어수선한 저런 상황에서 그것이 시설 보안이 완벽하게 된다고 보세요? 확신할 수 있습니까? 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첫 버전에는 우방이 없어요, 그죠? 예. 국익에 저희 공조만 있을 뿐입니다. 제가 만약에 그 외국의 정보기관원이라면 저기에다가 도청 장치를 설치하겠어요. 국방부에 합참 신청서로 들어가는 그 부분 있잖아요. 뭐 도청 장비나 여러 가지 뭐 혼란스러운 어차피 이 상황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 혹시 기무사나 이렇게 해서 근접하고 있는가요? 그 부분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아마 확인을 하시고 직접 확인은 못했지만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지금은 이제 서욱 장관님께서 하시니까 서욱 장관님과 협조를 해서 혹시 안 된다면 경호처에서 하는 수준 정도로 인부당 우리 기무사 요원을 좀 붙여서 그 인부들이 불쾌하지 않게 좀 잘 체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 사안과 관련해서 뭐 정치인들의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 모습도 영상으로 따로 준비했습니다. 확인해 보죠. 창문은 도감청 필름을 붙여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건물은 벽은 되어 있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벽을 하려면은 다시 대공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대통령실 졸속 이전을 하면서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그런 보안 대책이 제대로 안 됐고 또한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선이나 유선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장비들 이런 데도 또 도감청 장치들이 묻어 들어갔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제대로 됐는지가 확인이 필요하고요. 지금 다른 건물도 아니고 과거에 그 지금 이제 대통령실은 또 국방부 건물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어느 정도의 어떤 이런 관련된 대비가 있었던 원래 건물이었고. 국방부 건물이었습니까? 그리고 사실 청와대에 있을 때는 그런 문제가 없었느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박정희 정권 때도 이런 어떤 CIA 도감청 논란이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런 건물의 이동에 따른 그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없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국방부 합참 건물에 대한 도감청 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는 충분히 이루어져 있습니다. 조영기 의원님, 그러니까 이게 청와대 이전 문제까지 거슬러 올라가 버렸네요, 지금요. 예견된 참사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청와대가 졸속적으로 이전을 했고 굉장히 그 집무실을 이전하게 되면 큰 공사, 대공사가 이루어지는데 급하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인부들이 많은 자재들이 갑작스럽게 투입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운데 이렇게 도청 장치가 심어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문제 제기가 국회에서도 나온 겁니다. 우리가 이 문제 제기를 하신 분들 두 분 우리가 국회에서 질의하시는 모습을 봤는데 민주당의 김병기 의원은 국정원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국가정보와 관련돼서
어떠한 활동들을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이고 국민의힘의 신원식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 육군 3스타 출신인 거예요. 군 출신. 그러니까 안보와 관련된 그리고 정보와 관련된 이 사람들께서는 정확하게 이 문제가 예견된 참사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하고 가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것을 빨리 졸속 이전을 하면서 이렇게 문제가 불거지게 방치했다. 저희는 그렇게 보는 것이죠. 정혁준 변호사, 이거 민주당 쪽에서 계속 이쪽 부분을 아마 압박을 할 것 같은데요, 지금요? 네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대비는 했었을 거예요. 대비는 했었는데 그런데 이제 도청이 이루어졌다라고 한 사실이 거의 확인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대비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발견이 된 거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 대비가 있었지만 충분하지 않았다라고 한 게 확인된 거니까 그거는 이제 유구무원인 거죠. 그러니까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지금부터라도 정확하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그 대처를 갖다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실에서 또 조만간 어떤 뭐 작업 또는 공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일단 여러 가지 지금 정치권에서 굉장히 주목을 하는 사안이 됐습니다. 이 사안이요. 자, 다음 이슈 역시 제목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 이슈의 제목은 이겁니다. 원칙 있는 패배가 나았다. 이낙연의 묘한 여운인가. 패배인데 원칙 있는 패배. 이건 괜찮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요. 이낙연 전 대표 지금 장인상으로 주말 동안에 여러 조문을 받고 그랬거든요. 당시 여러 가지 모습이 좀 있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단을 지켜갖고 이낙연 국방부 시킨 사람이 여기 어떻게 옵니까? 말이 됩니까 이거? 예? 대단을 지켜서 이낙연 국방부 시킨 사람이 여기 어떻게 무슨 단장으로 조문을 오냐고요? 없지 않습니까? 대표가 이랬다 저랬다 하고 말이야. 사과부터 하세요. 사과부터. 직접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립니다.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립니다.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여러 가지 말이 나오고 조문 오신 거니까요. 양해해 주십시오. 여기 앞에서 이쪽으로 나가세요. 그래도 낄까봐. 카메라 앞에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한 13개월 만에 그 대선 후에 처음으로 뵙게 되신 건데 혹시 나누신 대화? 적어도 정치하려면은 그런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하는 노력이 여야 다 필요하지 않느냐. 당을 잘 이끌어 달라는 그런 얘기 대표님 하신 거 잘 봤습니다. 그런 덕담들을 많이 했어요. 어제 이재명 대표가 조문을 했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만났는데 뭐 이런 얘기가 오갔다고 소개는 됐어요. 당을 잘 이끌어 달라. 그러자 이재명 대표는 그렇게 하겠다. 아주 짧게 소개됐는데 그 이후에 언론들이 취재를 통해서 다른 정치인들을 만났을 때 이낙연 전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다더라. 이런 얘기가 알려지기 시작을 했죠. 그 중에 한 대목이 이겁니다. 원칙 없는 승리보다 원칙 있는 패배가 나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신성범 전 의원님. 뭐 당 잘 이끌어달라. 이건 뭐 덕담으로 보여요. 누가 봐도. 근데 이 부분은 글쎄요. 이거는 무슨 뜻으로 읽히십니까? 저는 앞뒤 맥락을 몰라서 앞뒤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몰라서 제 해석은 힘들겠는데 원론적인 차원, 굳이 해석하자면 나는 예를 들어서 경선 때 나는 졌지만 원칙이 있었다라고 비꼬는 건지 아니면 잘 모르겠어 사실 저는. 오히려 제 눈길을 끈 대목은 이런 대목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둘이서 이낙연 전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 제가 보기에는 별실에서 따로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저 상가에 가시면 아시겠지만 유족들이 들어가는 작은 방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정도에서 별도 이야기를 하지 않은 이상은 둘이 나눈 대화는 큰 의미는 없을 거다. 오히려 이낙연 대표가 다시 미국으로 들어가고 나서 이른바 이낙연계 의원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봐야 저 이낙연 전 대표의 말이 의미를 가질 것 같다. 저로서는 좀 해석 불가합니다, 사실. 정기란 교수님, 요 얘기, 원칙 있는 패배, 요 얘기를 하면서 김대중 정신 뭐 이런 얘기도 같이 했다라고 좀 잠깐 소개되고 있거든요. 물론 전체적으로 완전히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정치를 만나서 뭐 김대중 정신과 관련된 얘기하고 근데 원칙 있는 패배가 났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맥락에서 나온 말일 것 같습니까? 저는 이렇게 들렸어요. 예. 그게 뭐냐면 이낙연 대표가 치열한 논쟁이 필요한 때다. 당의 역동성을 저는 주문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지금 당내에서는 이재명 대표 체제 하에서 예. 체포동의안 어떤 부결 이후에 막연한 이 소위 이른바 단일 대오론이 거의 팽배합니다. 예. 자, 이렇게 갖고는 이긴들 원칙 없는 패배가 될 수가 있다. 예. 지금 우리 당에게 필요한 것은 말 그대로 사법 리스크로 인한 어떤 당의 어떤 운명을 가로막는다든지 예. 또는 개혁 공약 이행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그동안 검찰의 칼날 밑에서 예. 칼날 때문에 우리가 치열한 내부 논쟁을 좀 유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그 속에서 단일 대우를 얘기했어요.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 분명한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당이 국민께 더 다가가려면 예. 분명한 성찰과 혁신이 지금 절실하다. 예. 그렇다면 결국 최근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당내 갈등이 어느 정도 봉합되는 분위기예요. 예. 당직 개편을 한다든지 또는 총선 공천이 다가오면서 예. 다들 비명계도 좀 약간 이합집산하는 모양새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서 좀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예. 성찰과 혁신을 목표로 당이 치열하게 싸웠으면 좋겠다. 예. 당이 깨지는 수준까지 싸우고 그 갈등이 그 정도 극대화되고 또 그 힘으로 당이 통합의 힘으로 뭉칠 때만이 예. 이른바 원칙 있는 승리가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대단히 원론적이면서도 예. 지금의 당내 흐름에 대한 어떤 강한 예. 어떤 반발 또는 어떤 조언 저는 이렇게 들렸습니다. 단순히 조언입니까? 아니면 약간 질타가 들어간 겁니까? 저는 뭐 질타라는 표현보다는 본인이 지금 현재 예. 밖에 나와 있기 때문에 예. 저는 강력한 당내 좌파 예. 의원들이든 더 나아가서 민주당에 소속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에게 던지는 예. 그런 성찰과 혁신 저는 이렇게 들렸다고 해석하고 여기서 지금 잠시 화면에 지금 정기란 교수께서 말씀하신 동안 화면에 나갔는데 앞서서 미국 LA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강연을 했던 내용이 잠시 지난주에 소개됐던 게 있었거든요. 그때 주목받은 게 이거였어요. 엉터리 대 엉터리가 되지 않아야 된다는 부분을 강조한 거예요. 첫 번째 엉터리와 그다음 엉터리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뭔가 안 좋다는 뜻으로 썼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특히 민주당을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꺼냈어요. 이 얘기를 하고 나서 귀국을 했습니다. 앞서서 김대중 정치인 거론한 부분 다시 한번 불러오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얘기를 했죠. 이겁니다. 원칙 없는 승리보다 원칙 있는 패배가 낫다. DJ 노무현 정신이 우리 당 큰 자산인데 살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통해서 덕담으로 알려진 내용은 당을 잘 이끌어 달라. 뭔가 연결이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요. 뭔가 대놓고 쓴소리를 한 것 같지는 않지만 뭔가 불만, 지적을 우회적으로라도 얘기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으로 읽혀 보입니다. 지금은요. 자, 이런 가운데요. 오늘 또 공교롭게 국회에서 이른바 이낙연계 정치인들이 많이 참석하는 행사가 하나 있었는데 그 행사에서 나온 얘기가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결국 무당이 당원, 당규, 공천 그리고 국가 정책까지 다 주무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고요.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그러면 화합과 통합을 얘기하고 그러냐? 아닙니다. 전부 갈라치기 얘기합니다. 이걸 끊어내야 되는데 여기에는 결단이 필요한 것 같고요. 이 결단은 결국은 정치에서 풀 수밖에 없고 정권도 관련이 됐지만 정당들이 끊어낼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뭔가 지금 보면은 이 전체적으로 쓴소리를 뭔가를 내놨어요. 근데 뭐 이게 어디를 겨냥한 건지는 좀 애매해 보이는데 이런 상황이 오늘 하나가 있었고요. 그리고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민주당 원외 포럼이에요. 원외 인사들이 만든 어떤 단체인데 더 세로라고 출범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런 주장을 내놓습니다. 현역 국회의원 평가에 권리당원 참여를 보장해야 된다. 그러니까 권리당원의 어떤 권한을 좀 더 하는데 이걸 평가 권한을 줘야 된다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자, 이 얘기 좀 해보죠. 전영기 의원님. 네. 요거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일각에서는 이렇게 된다면 지금 민주당의 이른바 강성 지지층의 순도가 더 높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실제로 많이 참여하는 분들이 강성 지지자층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는데 현역 국회의원 평가에 권리당원 참여를 보장하자라고 하면 마치 쓴소리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질타가 들어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 눈치를 보다 보면은 본인의 의정 활동이 올바르게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걱정에서 아마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찬반 논란이 있습니다만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평가를 당원들이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표를 준 국민들이 이 사람들을 평가하고 새롭게 이렇게 의견 제시를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측면에도 작용할 수 있느냐 하고 이게 찬성하는 측면이 있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되면은 의정 활동의 폭이 굉장히 좀 줄어들 것이고 소위 개딸과 그다음에 강성 지지자들의 이야기에 휘둘릴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찬반 논란이 정확하게 이렇게 붙어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옥신 변호사는 앞선 얘기하고 좀 같이 보면은 사실은 오늘 나온 얘기들이에요. 여기 보면 여야를 다 얘기한 것 같아요. 태극기 개딸의 극단적 팬덤 정치 굉장히 위험하다. 무당급 유튜버와 저질 지도자 당을 주무르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꺼냈다 그래요. 네네. 이거 어떻게 들으셨어요 지금 이 상황? 저는 저런 것보다 결국은 그 이낙연 전 대표의 이야기가 매우 정치적이다. 저는 원칙 있는 패배. 네네.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원칙이 없는 승리는 이긴 것 같지만 결국엔 패배로 귀결이 된다. 반대로 원칙이 있는 패배는 일시적으로는 지는 것 같아도 종국적으로는 승리한다. 이 이야기로 들리는데 원칙 없는 승리가 누구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이낙연 대표가 말씀하신 거는 이재명 대표거든요. 경선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겼잖아요. 그래서 후보가 됐잖아요. 하지만 이낙연 그 대표가 보기에는 원칙이 없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정치 신인인 윤석열 후보한테 졌잖아요. 대선에 졌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이낙연 그 대표 입장에서는 나는 졌지만 원칙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부활할 것이고 종국적으로는 승리할 것이다. 그럼 뒷부분을 부활, 승리 이걸 강조하셨네요 지금요. 그걸 읽으신 거예요 지금? 그런 식으로 저는 읽혔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보기에는 매우 그 기분이 그렇게 좋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그 대장동 사건을 대장동 사건이 없었으면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런데 대장동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가 이렇게 됐잖아요. 제 생각에는 이낙연 대표는 만약에 내가 후보였으면은 정권 재창출이 됐었을 것이다라고 본인은 생각했을 것이다. 내가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됐더라면 이걸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때 시간만 조금만 더 있으면 결선 투표 갔었을 거고 결선 투표 갔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고 이낙연 대표가 후보가 됐으면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됐었을 것인가. 지금 이낙연 대표는 그런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사진 좀 보겠습니다. 이게 지난해 3월 대선 캠프 해당 시기예요. 이 당시에 두 인물이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이 악수 속에서. 그리고요 여기 보면 어제입니다. 이렇게 조문을 끝나고 나오는 모습이 이렇게 돼 있는데요. 글쎄요 표정이 이걸 뭐라고 할까요? 굳었다고 할까요? 아니면 표정이 없다고 할까요? 이런 모습이 있었고 여러 가지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이 상황입니다. 열흘 정도 국내에 머무르는 걸로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벌써 며칠 지났으니까요. 한 일주일 좀 안 되게 시간이 좀 남았네요. 그 이후에 다시 미국 그리고 유럽 그리고 6월 정도면 귀국을 완전히 한다. 그 이후의 상황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 주제 이런 거 정리하고요. 다음은요. 갑자기 일광이란 단어가 막 정치권의 회자가 됐죠. 이걸 가지고 참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죠. 일광이란 이름이 친일이라고 발끈한 부산 기장군. 일광. 그러니까 이게 한자잖아요. 해일자에다 빛날 광인데 그러니까 무슨 태양을 뜻하는 말 같기도 하죠 지금요. 근데 이게 갑자기 옆에 보시면 이 횟집 이름이 일광이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여기서 만찬 단체로 국무위원 그다음에 지자체 등등을 한 그 장소인데 이게 뒤늦게 또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자, 그럼요. 이 사항을 정리한 화면 좀 소개해드리죠. 얼마 전에 한 인터넷 매체가 보도를 했어요. 이 횟집 이름과 관련해서 여기 뭐 일광, 뭐 횟집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일광은 영어로 선라이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보도를 통해서. 우길기의 상징이 선라이즈 아니냐.
갑자기 그럼 일본하고 연결이 돼 버립니다. 그러면. 그리고 일광면은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진 행정구역이다. 그러니까 이 행정구역 이름을 일제 강점기와 또 연관을 지어서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분위기는 뭔가 일본 뭐 이런 게 다 떠오르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또 해석을 하면 그럼 뭐 지금 뭐 친일하고 연결짓는 겁니까? 이렇게 간 겁니다. 지금 상황이요. 참 이게 묘하게 됐는데 다음은요. 이거에 대해서 이런 보도 내용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고 반박하는 내용이에요. 보시죠. 하태경 의원은 여기 이제 부산에 지역구가 있는데 이 횟집이 지역구에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친일몰이 너무 역겹다. 일광읍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지역으로 실제. 일광읍 주민과 일광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다 친일인가? 일광은 조선 지명에서 유래한 것이다. 왜 이걸 일본과 관련짓는가? 뭐 이런 비판이죠. 다음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부산 기장군이에요. 일광 지명과 친일 연관은 주민 전체에 대한 명예훼손이다. 조선 인조 때부터 불려온 이름인데 이렇게 된 겁니다. 설명이 이렇게까지 나왔어요, 지금요. 자, 이와 관련해서요. 국민의힘 내부에 논평이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만찬은 부산 해운대구에 위치한 일광수산이라는 횟집에서 있었는데 이 일광이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인 우길기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이 주장은 분명히 사실이 아닌 가짜 뉴스입니다. 일광읍이란 이름은 일제 강점기 때 만들어진 행정구역이라는 더 탐사의 엉터리 해석과 달리 조선시대부터 있었던 일광산에서 유래됐습니다. 민주당이 공당이라면 지금의 이러한 사태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망국적 죽창가를 멈추어야 할 것입니다. 신성범 전 의원님, 이게 뭔 상황입니까? 이게 무슨 일입니까, 지금 이거는? 모든 게 미우니까 마음에 안 드니까 갖다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일본과의 관계에서 이쯤에는 이런 게 먹힐 거라는 생각을 하니까 이런 흔히 말하는 확정 편향의 전형적인 사례잖아요. 일광 그러면 그렇지 영어로 썬라이즈다. 그래서 우길기 뭐 이렇게 된 거네요, 그럼? 쉽게 아주 고민 없이 저렇게 나오는 참 웃기는 상황이 된 건데 물론 그게 이런 건 있는 거예요. 왜 저렇게 대통령하고 저렇게 이른바 차도 막 많이 서 있을 테고 경호원도 깔렸을 때 저렇게 꼭 했어야 되느냐. 또 도열한 장면을 말씀하시는 비공개 거네요. 회식을. 예. 뭐 그런 생각을 할지 몰라도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냥 눈사람은 찌푸리고 넘어가면 되는 문제잖아요. 저렇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도 있겠다. 뭐 근데 이 정도에서 그쳐야 되는 건데 이걸 정색을 하고 일본과 연결시키는 저 부분은 글쎄 뭐 제가 보기에는 뭐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뭐 병적 수준 아니냐 이렇게. 전용기 의원님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왜 민주당은 가만히 있는가? 뭐라도 얘기를 하라. 지금 그러고 있어요 지금요. 그러니까 저는 이 해당 논란들이 국민의힘에서 막 팔짝 뛰길래 민주당이 뭐 또 실수를 했나 뭐 잘못을 했나 이렇게 궁금해서 저도 기사를 계속 검색을 해봤는데 민주당에서 해당 논평을 낸 적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방금 국민의힘 대변인도 나와가지고 민주당은 왜 이런 논란을 제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관계를 확인을 해보니까 더 탐사에서 이런 친일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난리를 치는 것은 오히려 국민의힘이고 국민의힘 인사였더라고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예. 사실 잠깐 이렇게 눈살을 찌푸리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지만 저는 대통령이 저렇게 바깥에서 식사를 하고 들어오시는데 고위공직자들이 저렇게 도열을 해가지고 인사를 나누는 모습 저게 정상적이라고 보느냐 그리고 국민들이 눈살 찌푸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되느냐 이렇게 저는 오히려 되묻고 싶은 이런 생각이 있고요. 사실 일광 논란 같은 경우에는 그 유튜브들이 조금 더 많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공당이 마치 민주당이 한 것처럼 더 씌워가지고 정색하는 이런 모습은 오히려 우리 정치권들이 좀 지양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자 다음 같은 반응도 있었어요. 지금 하나 더 볼까요? 지금 뭐 여당의 이제 김병욱 의원이 뭐 이렇게 쓴 글인데, 그러니까 보세요. 동해안 지역엔 예부터 해와 관련된 지명이 많다. 일과 욱이 있으면 다 친일인가? 그럼 이재명 대표의 명자가 메이지 유신할 때 그 명자 거기서 따왔나? 뭐 이렇게까지 지금 뭔가 이거 험악해지죠. 이렇게 되면 분위기가. 자. 정기장 교수님, 정혁진 변호사님 이것까지 포함해서 먼저 정혁진 변호사님 이 상황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일단 우길기 상징이 선라이즈가 맞는데요. 선라이즈를 한자로 하면 일광이 아니에요. 일출이지.
일출. 일광을 영어로 하면은 선라이즈가 아니고 선샤인입니다. 그러니까 선샤인. 기본적인 것부터 사실은 좀 문제가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 뭐 비슷한 이야기로 그러면 김일성은 일본을 세우고 김정일은 일본이 정당하다는 뜻입니까? 그럼 두 사람이 대를 이어서 친일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추미애 전 장관 같은 경우는 미국을 사랑한다라는 것인데 극단적인 친미주의자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이름 한자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요?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갖다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상식에 맞지 않는 거고요. 더 탐사 특징이 지금 이제 전용기 의원님께서 잘 말씀하셨는데 민주당이 설마 저렇게 이야기했겠습니까? 그런데 더 탐사라고 하는 데는 되로 주고 말로 받는 게 특기인 것 같다. 굉장히 부적절하다. 앞서서 약간 놀라있던 보도 또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은. 정기남 교수님, 근데 여기서 이 횟집은 무슨 죄입니까 지금요? 그렇습니다. 이 횟집은, 이 식당은 무슨 죄가 있어요 여기는? 횟집은 오히려 피해자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친일 시비 대단히 지나치고 터무니없는 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공당에서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이 대변인, 의원 다 동원돼 가지고 막 공세를 퍼붓는데 저는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만큼 이 상황을 정부 여당이 심각하게 봤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유독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 체제에서만큼 술자리 논란이 끊이지 않아요. 역대 대통령 이런 적 없습니다. 지금 상황 자체를 국민들이 그만큼 차갑게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 여당이 좀 이 국민들의 시선을 좀 의식해서 저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 민주당까지 끌어들이려고 하는 노력을 좀 보이는 것 같은데 정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나라 안팎의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오픈된 장소에서 정당 뭐 또 도지사도 참석했다는 거 아니에요? 술자리를 벌인 장면이 그대로 노출됐다는 점, 그렇게 여유로운 때는 아닌 것 같다. 그런 점에서 좀 신중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국민의힘 대변인 논평을 이해합니다. 신성모 주任. 근데 저는 이게 이제 모임의 선후 관계는 좀 더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날 실사단, 그러니까 2030년 부산 세계 박람회 실사단 만찬을 공식으로 하고 나서 그에 참석했던 중앙지방협력회에 참석했던 그 참석자들이 한 거죠. 한 거잖아요. 장관들도 있었고 그런데 그게 보면 예를 들어서 민주당 출신, 민주당 소속 자치단체도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김용덕 전남지사, 오영훈 제주시사. 그러니까 이건 이해해 줄만 하다. 그렇죠. 4분 거리에 있었다니까 이 자리를 옮겨서 모인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국민들이 볼 때는 수십 명이 모여 있고 차가 있고 경호원들이 왔다 갔다 하고 꼭 이렇게 했어야 되는 생각은 함직하다. 그러나 이걸 가지고 막 이렇게 친일 논장으로 몰고 가는 것은 절대 이것은 뭐라 그럴까? 이건 너무 지나쳐도 너무 지나친 거다 이런 생각이에요. 저도 그러니까 과도하게 친일 논쟁으로 몰고 가는 것 이것은 정말 상당히 좀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마치 민주당이 한 것처럼 이렇게 대통령이 도열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나서 민주당이 친일 논란을 더 씌운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결국에는 이 부적절한 모습들을 진영 논란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이 국민의힘 태도가 저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그 정기남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 사안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그 정도로 그쳐야지 이것을 덮으려고 진영 대결로 이렇게 대변인이나 공당의 인사들이 참여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사안에서요 명확한 거는 그 횟집은 잘못이 없어요. 그리고 기장군 일광읍도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그냥 갑자기 난데없이 이름이 거론된 것뿐입니다. 정치권이 워낙 날이 서 있다 보니까 뭐 이런 것까지 가서 여러 가지 좀 얘기들이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마지막 주제 하나 준비되어 있는데 여기서 무슨 돈과 관련 얘기가 좀 나와요. 보시죠. 최소 수천만 원, 뭐 이런 보도가 됐는데 후원금 같은 정경심 영치금인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영치금이요? 그러니까 수감된 분이 쓸 수 있는 돈, 이게 영치금이잖아요. 외부에서 뭔가 이렇게 주면 이건데, 자 화면으로 좀 보겠습니다. 자 이게 오늘 여러 가지 보도들이 있는데 뭐 자료 출처도 나와 있고 뭐 보도된 곳도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정경심 교수 영치금, 조선일보 요 보도에 따르면 영치금이 1등이래요. 최근 2년간 받은 영치금이 2등인데 2억 4천이 넘어요. 2등,
뭐 어떤 분이 받았겠죠. 근데 여기는 1억 조금 더 되는데 2배가 넘는 거예요, 차이가. 그러니까 4천만 원 정도까지가 이제 상위 10위까지인데 1위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가장 많은 영치금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럼 다음도 보겠습니다. 몇 가지요. 그럼 이렇게 많은 영치금이 온 거는 최근에 보면 무슨 정교수 변호사비 십시일반 후원활동 동참 장려. 그래서 뭐 영치금 인증 뭐 이렇게 보내신 분들이 있었다 그래요 그동안. 그리고요 오늘 오전 기준으로 영치금 보관액은 188만 원. 이건 그러면 아까 2억이 넘는 돈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럼? 자 그럼 이 얘기 좀 해보죠. 자 정신 변호사 영치금과 관련하니까 정신 변호사에게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최대 한도는 300만 원인데 지금은 180만 원. 그럼 아까 2억. 이건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돈의 관계는 그러면은? 그러니까 일단은 형집행법이 있거든요. 형집행법에 보면은 이제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수용자한테 지금 감옥에 있는 사람이죠. 수감되신 분한테. 수감된 사람한테 금품을 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돈을 보낼 수 있다라는 거죠. 네네, 뭐 돈도 줄 수 있고 물건도 뭐 책도 보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뭐 시설의 안전을 해할 때 같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은 소장이 수용자한테 돈 주는 거를 허가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법무부의 그 규칙이 있는데 뭐냐면은 영치금품 관리 지침이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으로 받으면 영치금이고 물건으로 받으면 영치금품인데 그런데 교정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수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돈은 개인당 300만 원으로 그 관리 지침에서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영치금을 갖고 있는 최대 액수는 일단 300만 원까지다. 네네, 300만 원까지만 이제 그 수용자가 가지고 있으면서 이거 가지고 뭐 하냐면요. 되게 간식들 많이 사 먹어요. 뭐 과자도 사 먹고. 그 안에서 개인적으로 쓰는 거군요, 그거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감옥에서도 과자 사 먹을 수 있고 뭐 소세지도 많이 사 먹고 뭐 초콜릿도 사 먹고 뭐 물건도 사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담요 같은 거 추우니까 그걸 사기도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이야기된 것처럼 300만 원을 초과하는 돈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 해당 교도소나 뭐 구치소가 거래하는 은행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은행에 수용자 개인 명의로 예컨대 이제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엄청난 돈이 들어왔다는 거니까 정경심 교수 개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해가지고 입금하고 보관한 다음에 이거를 언제 주느냐? 석방할 때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요. 아, 그럼 중간에 뺄 수는 없는 거예요? 중간에 뺄 수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2년 동안에 2억 4천이라고 하면 월 1,00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24개월이니까 2억 4천 줬다라고 하면은 2억 4 그 한 달에 1,000만 원씩 들어왔다는 이야기인데 뭐 저 말이 맞는지 틀린지는 모르겠지만은 이제 그 수감 생활 많이 하셨으니까 좀 있으면 이제 석방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석방되면은 그때 나머지 돈 뭐 2억이 될지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 돈을 아마 지급받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전용기 의원님, 액수로 보면은 굉장히 거액이에요. 그러면 이건 영치금이 아니라 거의 후원금 수준으로 보이기도 하는데요. 뭐 후원금 수준으로 봐도 무방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1년에 국회의원들께서는 1억 5천 후원금이 한도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2년이니까 거의 뭐 버금가게끔 온 것 같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뭐 정치 후원금으로도 봐도 무방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사실 그 여전히 이 정경심 교수와 관련된 수사가 정치적인 수사다고 받아들이는 분들이 더러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그런 분들께서는 이제 정치적인 논란으로서 변호사비라도 낼 수 있게끔 도와주자라고 해서 이렇게 후원금을 내주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정경심 교수에 대한 뭐랄까요? 지원? 지지? 그러니까 개인적인 지지기보다는 사실 윤석열 정부가 탄생하기 전에 제일 먼저 크게 작용했던 것이 조국 수사에 대한 뭐 이것이 검찰에 의한 탄압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에 처음에는 사모펀드로 시작을 했었던데 파도 나오고 또 하는 것도 없어서 지속적으로 별건 수사를 하다가 결국 나온 것이 표창장 위조건인 거죠. 그러니까 그 검찰 수사 1년의 과정들을 보면 이것은 누가 봐도 정치적으로 조국을 무너뜨리기 위한 수사다라고 사람들이 규정을 했던 것이고 여기에 힘입어서 여전히 정치적 수사의 피해자는 정경심 교수라고 믿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후원금 조로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영치금을 납부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보도 내용이 맞다는 전제하겠습니다. 이거 따르면 지금 영치금 1위예요. 2억 4천이 넘었어요. 최근 한 2년 조금 넘는 시간 동안 받았던 이 영치금 액수가. 그럼 신성범 의원님, 이 액수를 보면
여전히 조국의 강은 못 건너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은? 저분들 지지하는 분들한테 조국의 강은 건너지도 않았고 건널 수도 없고 자기 확신의 근거죠. 근데 정확한 사실은 검찰 수사의 시작은 어찌됐든 간에 보면 제가 보기에는 어디 좋은 학교 나오고 학벌 좋고 좋은 직업의 고위직이 저렇게까지 허위로 문서를 작성하고 만들고 경력을 만들어서 저렇게 아들, 딸을 대학에 보내려고 했던 저 행태는 상식적으로 보면 잘못된 거예요. 예. 출발이야 뭐 예를 들어서 사모펀드 이야기를 했다 예. 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저걸 아직도 착각하고 있는데 그 시제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서울 강남에서 저렇게 했느냐 말이에요. 사실은 자식에 대한 관심사가 적어도 저처럼 조금 뭐 빨간 연필로 가필해 주거나 문장을 고쳐주거나 하는 이 정도지 없는 사실을 문서를 위조하고 했던 저 부부에 대해서 저렇게까지 아직도 저렇게 온정을 베풀고 아주 떠받든다 하는 사실은 뭐랄까 저로서는 굉장히 좀 납득하기 힘든 심리 상태다라고 감히 말씀드려요. 정기란 교수님, 지금 이런 영치금 관련된 보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은 딸인 조민 씨가 참석한 가운데 북 콘서트가 계속 진행 중이거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참석한다 그래요. 이건 도대체 무슨 상황인 겁니까 그러면? 글쎄요, 뭐 지지자들의 십시일반 또 뭐랄까 또 확증 편향에 기초한 뭐 여러 가지 그 또 행태 있습니다만 저는 그것은 둘째치더라도 저는 그 조국 그 전 장관의 부인인 이른바 정경심 전 교수의 행태 이를테면 저는 영치금 계좌번호를 공개하고 또 감사 인사를 전하는 어떤 방식으로 보여졌던 이 행태는 정말 저는 이 정상 참작의 여지가 별로 안 보인다. 그 계좌번호도 뭐고 감사인 이런 게 있었나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후원금이 됐던 영치금을 보낼 수 있었던 거거든요. 이렇게 보낼 수 있게 이걸 받았다. 그렇습니다. 받은 사람에게 또 감사 인사도 하고 이런 행태가 과연 지금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군사독재 시절에 지금 민주화운동 인사하고 양심수입니까? 정기심 전 교수가? 지금 저는 보면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이 내용이 숫자가 맞다면 지금 여기도 뭐 유상범 뭐 의원실 뭐 이렇게 자료 출처이고 여기 보도 내용 출처도 있는데 1위와 2위는 어떤 분인지 모르겠습니다. 금액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지금 압도적인 거예요. 그 액수가 지금요.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나 조국 교수의 어떤 상황을 보고 열성적으로 지지했던 사람들의 얼굴을 오히려 더 부끄럽게 하는 저는 행태로 보여집니다. 정옥진 변호사는 아까 잠깐 영치금 설명했는데 이 상황은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이게 왜 이런 모습이 나타났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갈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은 지금 정기남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경심 교수가 뭐 어떤 특별한 것이 아니고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그 핫하고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입시 비리거든요. 그다음에 이제는 채용 비리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정경심 교수가 건드려 가지고 결국은 조민 씨 같은 경우에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들어가고 싶지만 들어가기가 어려운 의대까지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실들이 정경심 교수, 조국 전 장관을 지지하는 사람들 눈에는 그런 것들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내가 마음을 갖다가 보내주겠다. 저 2억 4천만 원이라고 한 돈이 누가 뭐 1억씩 그렇게 냈겠습니까? 5만 원, 10만 원께 17만으로 모인 그런 돈인데 그만큼 그런 사람들이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이야기 아닌가 싶습니다. 전용기 의원님, 뭐 한 30초 정도 시간이 있는데 조국 전 장관이나 이런 활동 민주당으로서는 어떻게 좀 부담입니까? 아니면 별 요새 신경 안 쓰는 분위기입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본인들의 억울함을 푸는 활동들로 인해서 북콘서트도 열고 이런 활동들을 이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뭐 큰 부담이니까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만 많은 언론에서 여기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부담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